그러면은 그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 과목 구성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협회라든가 커리큘럼 시험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자본시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그죠? 채권, 파생상품, 대체투자상품. 그게 주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에코티, 픽스드 인컴, 채권, 그 다음에 데리베티브, 파생상품,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투자. 이게 내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된 과목,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밥캣을 인수했어요. 또는 지금 아시아나 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인수 이후에 빠그라지는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대우건설 인수했을 때 금호아시아나가 바로 건설 경기가 망가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뱉어내잖아요. 인수했다가도 다시 뱉어내는 사태도 벌어진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웅진코웨이도 지금 먹었다가 다시 뱉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받쳐주면은 결국에는 이 개별적인 건들을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즉, 개별적인 주식보다 아까 얘기했던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들어가줘야 되냐면은 거시 경제적인 지표를 분석 안 하고는 될 수가 없겠죠. 또 거시 경제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 통계적인 모델 돌리지 않고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퀀트 과목도 배우게 돼요. 퀀트 과목 통계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별적인 주식을 볼 때 주식의 수급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아침 방송 나오시면 3번 올라가면 2번 떨어지고 이런 거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어쨌든 이따가 왜 다른지는 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펀더멘털한 애널리시스를 하죠. 즉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의 시장 상황과 비춰봤을 때 그 수익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사기에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을 본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을 테크니컬 애널리시스에서 가장 많이 보니까 뭐 골든 크로스니 60일 이동평균선이 30일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의 기본은 추세가 꺾이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가 꺾인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가치투자에서는 손절이 어디 있어요? 2008년도에 골드만삭스가 모든 금융기관들이 마찬가지였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아요. 미국 정부로부터 그 원조를 받는데 그 핵심이 미국 정부가 그때 당시에 7천조 원의 돈을 풀거든요. 7천조 원의 돈을 푸는데 그 중에 700조 원, 7천조, 왜 이렇게 좀 헷갈리네요. 7천, 제가 말하고도 너무 큰 금액이라서 700조 원이나 7천조 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170조 원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AIG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AIG에 들어가는 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말씀해드리겠지만 구제금융의 핵심은 뭐였었냐면은 이 IB라든가 아니면 이 IB에 맞물려 있는 커머셜 뱅크들, 상업은행들이 너무나 많이 어떤 상품 투자를 하는 거예요.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이 금융기관들이 연쇄 부도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캐피탈 인젝션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담보권도 요구하지 않고 주주권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금을 그냥 대여를 해주게 돼요. 그때 대여를 해주게 되는데 그걸 주주로 그냥 꽂아준 거죠. 그랬을 때 이 캐피탈 인젝션을 했을 때 당시에 워렌 버핏은 골드만삭스를 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다시 팔락을 했다고요. 너 좀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냐니까 안 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치주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한 벌써 한두 달 전, 두세 달 전 지금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2100선까지 올라왔죠. 근데 그 전에 1900선 초반대까지 내려갔었을 때 있었다고 한 두세 달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도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북미 무역 전쟁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가 좀 불안정했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랑 남한이랑 이 경제협력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었었고 거기다가 중국과 홍콩에서 이 홍콩이 지금 막 발화점이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한 번에 터졌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게 될 때 가치 투자자는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대외 변수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나라 변수 있어요? 대외 변수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내려간다. 근데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매수해
그래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펀더멘탈 기업의 기초 체력과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이 주식을 매입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또는 이 M&A라든가 이 투자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요. 그런 분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대해서 또 개별 종목들, 개별 회사에 대해서 뭐 또 봐야 되냐면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라고 이러죠. 우리가 회계 과목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예를 들어 부채를 많이 쓰는 게 좋으냐 적게 쓰는 게 좋으냐, 이게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아? 배당을 적게 주는 게 좋아? 아니면 M&A를 할 때 인적 분할은 뭐야? 물적 분할은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레이시오 분석을 하게 되면 ROE는 왜 중요한 거야? 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중요한 거야? ROE를 분석할 때 왜 턴오버 레이시오는 중요한 거야? 회전율은 왜 중요해? 기일 분석하는 건 왜 중요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이펙트를 배우시게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되게 배웠으면은 이제 또 뭐 또 배우셔야 되냐면은 에코 퀀트 FRA에다가 툴 과목을 배워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게 Portfolio Management, Corporate Finance. 제가 하나 두 가지를 빠뜨렸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식 채권 파생 대체 투자 상품이잖아요. 이거는 개별적인 상품인 거고, 이 상품을 개별적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되는 건 Portfolio Management. 내가 이 자산군들 어떻게 관리하냐는 그 관리 목적인 거에서 Portfolio 매니지먼트 과목이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이 과목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거 35페이지 정도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Corporate Finance, 기업의 재무관리. 이렇게 또 나눠지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시면 있냐면요. 페이지 35페이지 가시면 있어요. 35페이지 35페이지가 아니고, 잠시만요. 네, 페이지 75페이지 가볼게요. 75페이지에 보시면은 과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금융위기를 일으키면 항상 금융위기의 주범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블랙머니 개봉했더라고요. 론스타 관련된 거잖아요. 론스타 나중에 수업 시간 때 말씀해드리겠지만, 론스타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극동건설 인수했던 거잖아요. 극동건설 인수해가지고 인수할 때 애들이 인수자금으로 2,700억 썼었거든요. 근데 2,700억 인수자금 중에서 사실상 채무 떠하는 게 200억이고 1,500억이네요. 채무로 떠하는 게 1,500억이고 지분 인수한 건 1,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1,500억, 1,200억 숫자가 뒤바뀌었네요. 내가 지분 인수한 건 1,500억이고 채무 떠하는 게 1,200억이에요. 그럼 남이 돈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던 게 1,200억이고 사실상 자기가 넣은 돈 1,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거를 2007년도에 8,800억에 팔아요. 근데 사실 그것만 빼간 거냐? 아니야. 사실 그것만 빼간 거 아니거든요. 인수하자마자 얘들 제일 먼저 뭘 했었냐면은 여기 충무로 앞에 건너가면 극동건설 빌딩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극동건설 빌딩 있거든요. 그게 매각가가 한 1,600억 정도 돼요. 건물 팔았죠. 그 다음 건물 팔아가지고 현금 생기니까 뭐 했어요? 배당으로 뺐죠. 배당으로 한 700억 정도 뺐거든요. 그리고 유상감자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배당이랑 비슷한 거예요. 배당이랑 비슷한 건데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주식을 찢어버리는 게 유상감자거든요. 유상감자에서 또 한 1,600억 뺐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앉아있는 이런 집게 같은 것들 다 팔아가지고 한 1,600억 또 뺐죠.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연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거의 5, 6년 동안 50% 가까이 나왔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수해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인수해가지고 잘해보자고 인수한 건데 제일 먼저 하는 짓이 회사 본사 건물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배당 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예를 들어 대우건설 인수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부끄러운 일이죠. 서울역 앞에 나가면 뭐 있냐면은 서울스퀘어 빌딩이 있어요. 장그래가 이랬던 빌딩 알아요? 장그래는 알아요? 그래요. 장그래 아세요? 장그래가 이랬던 그 주황색 건물 대우건설 빌딩이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금호아시아나가 얘들을 인수했는데 너무 비싸게 인수했어요. 너무 비싸게 인수하다 보니까 얘들이 건설 경기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현금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본사 사업 판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딱 나가면 있는 게 그 대우 빌딩이잖아요. 그게 지금 외국계 거예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원래는 대우건설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호딱지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로 넘어갔다고, 그게 한 1조 원 정도 주고 팔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에픽스. 윤리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과목을 배우시게 될 거냐면요.
툴 과목을 배우게 될 거예요. 툴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코노믹스라든가 퀀트라든가 그 다음에 FR이라든가 또는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내가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뭐냐면은 주변의 지식들이 재무 관련된 지식들인 거예요. 이 다음에 물론 레벨 2에도 과정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레벨 2 때는 조금 더 그 포인트가 이쪽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배당을 할인해온 모형도 있고 잉여 현금을 할인해온 모형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자녀이익을 할인해놓은 모형도 있고 에바를 통해서 경제적 부가이익을 구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상대가치법을 보는 법도 있다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말고 또 거래가치법을 보는 비교법도 있고 원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고요. 가치평가만 해도 그렇다고요. 채권가치 평가하는 거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 옵션가치 평가하는 거 블랙숄드를 쓴다든지 이항 모형을 쓴다든지 굉장히 많은 모델이 존재해요. 이런 가치평가를 실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체투자는 더 다양하죠. 뭐 CAIA라는 자격증이 있지만 대체투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부동산도 있고 헤지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클로즈엔드도 있고 폐쇄형 펀드, 오픈엔드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PE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런 펀드들이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곁가지로 계속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 과정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자, 회계랑 재무랑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회계랑 재무랑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회계랑 재무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랑 재무는. 자원에서 말해보실 분. 시키지 않을게요. 근데 말해보세요, 한번.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로부터 쭉 거래가 발생해가지고 현재까지 왔고 미래로 쭉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발생했던 모든 사건, 사고와 거래들은 그게 지금의 현재의 나를 구성하고 지금 현재의 회사 상황에 반영이 돼 있겠죠. 당연히. 그래요? 과거에 종업한테 임금 줬으면 그만큼 현금이 빌 거 아니에요. 과거에 M&A 했으면 그 이력이 나한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임금 안 줬으면 그만큼 난 현금이 남아있을 거고 그 모든 거래 현황들이 지금 내 현재 회사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맞나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래를 내가 재무제표상에다가 어떻게 반영해 줄지를 보는 게 회계예요. 과거였던 거래가 이걸 어떻게 반영해 줄까? 예를 들어 매출액을 잡아야 될까 아니면 잡지 말아야 될까? 어떤 매출액은 바로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매출액은 현금을 받았을 때 잡을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은 고객한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신용도가 높은 고객한테 팔게 되면 팔았을 때 잡을 수 있겠죠. 반대로 신용도가 없는 고객한테 팔게 되면 이건 현금 받았을 때 받아야 될 거라고요. 신인 가수의 매출액을 잡는 거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숙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온 가수들의 매출을 잡는 거 이런 가수들은 대리점에 팔 때 그냥 그 즉시 어차피 음반 찍어내면 다 팔리니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신인 가수를 발굴했어. 그럼 이 가수들 같은 경우는 대리점에 보낼 때 이거 매출 못 잡는다고요. 왜? 반품 들어올 여지가 있으니까 현금 들어올 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대우조선해양 뭐가 문제가 됐었어요. 매출액을 어느 정도로 수익을 인식해야 되냐. 왜? 배가 워낙 오랫동안 건설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뭐예요? 경영진과다의 의견에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을 내가 회계장부에다가 어떻게 반영해 줄 건가를 배우는 게 재무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반영했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감사가 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반영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가 들어가고 수익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겠죠. 세법이 들어가는 거고 법규는 잘 지키고 있는지 상장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해야 되고 공시도 수시공시 있고 정시공시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법에서도 이거를 규제할 거고 자본시장법에서도 규제할 거고 금감이 금융이 여러 기관들에서 규제를 할 거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 현재 상태의 이 회사를 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회계예요. 근데 이미 딱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사야 되겠네, 팔아야 되겠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네, 말아야 되겠네. 뭐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영역이 CFA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됐어요? 과거를 바라보거나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거는 그건 회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요즘 회계사들이 밸류해준다고 추정도 하지만 일단 회계의 기본 컨셉은 그래요. 느낌은. 근데 재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내가 데이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이 저평가되네 고평가되네에 대한 내 의견 디시전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들은 어떻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제일 첫 번째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수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뭘로 보냐면 그 사람들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디시전 메이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결정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손에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거 판단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SK가 자 하이닉스를 인수했어요. 그럼 지금 어때요? 굉장히 상황이 좋죠. SK텔레콤 시총 예를 들어 20조라면은 그중에 하이닉스 가치를 지금 12조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인 사업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커진 거예요. 그만큼 하이닉스가 요즘에 수익이 잘 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2017년도 18년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파지티브 서프라이즈 터지고 있죠. 다 어디서 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LG랑 굉장히 많이 향방이 엇갈리게 돼서 참 안타깝죠, LG는. 그죠? 옛날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SK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SK가 그거를 안 들고 LG가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상황이 LG 쪽에서는 좋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반도체를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사람 누굴까요? 주주겠죠. 그 주주가 나머지 몫은 다 먹는 거예요. 주주가 뭐예요?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그 디시전 메이킹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수익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드세지고 거세지고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와중에서 아마 대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앞으로 직업을 고르거나 어떤 내가 사회의 어떤 펑셔널티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대체될 수 있는 또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찾기가 쉽거나 뭐 쉽지 않거나 뭐 그런 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옛날에 제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 중에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거든요. 직장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그렇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뭐 한국 회계사는 아니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니까 직업으로서 컨설턴트, 금융회계 전문의 컨설턴트로서의 직업이라든가 강사로서의 직업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직장은 변할 수 있지만 이해되셨어요? 셰프들이 최근에 막 뜨고 있잖아요. 연예인들 뭐 언제나 연예인들은 항상 유망했으니까 연예인들은 직장이 없잖아요. 셰프도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셰프는 직업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을 가지실지 직업을 가지실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직장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직장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건 지금은 공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공기업도 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도입되고는 있는 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업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직업 중에서도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저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구축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CFA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금융과 재무회계 쪽에서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기는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어디 가실 거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직업군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직업군이 35페이지예요. 직업군들 좀 가보시겠어요? 자, 직업군들 가보시면요. 제일 많은 게 누구냐면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사고 팔아야 되는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의 4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죠. 맞나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